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이번 주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5개월도 안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발언에 지원 사격을 하고 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당 위기와 내홍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여당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선언에 서약서를 쓰자 맞받으시면서 의원수 감축과 문호동 무임금제 도입 등 3대 정치 쇄신안을 제안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울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입니다. 프랑스를 갔다가 베트남을 들러서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지난 20일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을 영어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호평이 나올 정도로 이 영어로 말한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곽 위원장님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예, 일단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뭐 유명한 싸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스파의 카리나라든지 조수미 가수들 뭐 이렇게 유명한 우리 K 콘텐츠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유치전을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국가 수반이 직접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그 심사하는 입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뭐 특히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네. 야당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번 프랑스 순방 이거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순방은 지난 어느 때의 순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기 전에 뭐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좀 논란을 키우고 불씨를 던지고 가신 바람에 오히려 이번에 나가서 유치전이 오히려 조금 묻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서 어떤 국내에서 치러질 수 있는 가장 또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셔서 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뭐 국민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지금 경제계에 있어서 뭐 지금 수장들도 다 같이 가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이 어떤 좀 보람 있는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다만 어떤 가셔서 뭐 현장에서 좀 진행상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장에 같이 취재 간 기자들이 좀 정확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 순방 전에 또 수능 출제와 관련한 지시 때문에 지금 국내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수능이 지금 1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 문제에서 배제하라,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족집게식 지시를 내려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어떤 공교육.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커질 불씨였나? 커질 화제였나 싶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수능을 딱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능에 어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 외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인제 뭐 그러니까 바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그럼 쉽게 가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시장에서나 수험생들이 받아들이는 취지는 바로 난이도로 그게 빚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그 뒤에 이제 후속 절차들의 얘기 나온 것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다." 이 얘기를 하는, 그럼 처음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그걸
탁 집어서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래 버리니까 그럼 학생들이라든지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든지 뭐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당연히 난이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게 불씨가 이렇게 던져진 것이 지금 이렇게 뭐 뒤에서 지금 뭐 교육부에서 또 계속 해명하면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는 안 보이는데 일단 다녀오셔 가지고 좀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곽 위원장님, 방금 뭐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뭐 정부 여당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사교육비 해결에 대한 맥락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앞뒤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 내용상의 부분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만 이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좀 왜곡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이렇게 민감하고 많은 그 아이들의 어떤 앞으로의 거취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능의 난이도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 난이도가 아니라 이 부분을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정식으로 다루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일단은 불안해하셨을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하셔라. 저희가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는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 부처 내에서 대통령이 미리 3월 모의 평가 전에 이미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실제로 이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낳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 이 발언을 두고 둘러싼 이 비판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대응한답시고 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 그다음에 정부 모두 다 이렇게 메시지가 뭔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은 좀 저희가 스스로 좀 반성하고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방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6월 모의평가 난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처음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최근 이제 담당 국장이 경질이 됐고, 평가원에 대해서도 12년 만에 감사가 예고가 됐고, 평가원장까지 사임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을 그렇다면 전체적인 교육 개혁의 일환, 단계로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스터 플랜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문제라는 건 이번에 논란에 대한 수능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정권 초기에서 얘기했었던 무슨 뭐 입학 관련된 문제, 전체적인 학제의 문제, 이게 모두 다 편린들인데요. 이런 것들 지엽적인 어느 한 부분만 개선한다고 해서 저희가 개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총체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연계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그중에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논의들이 저희 사회에서 이루어진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선 당시에도 사실 여야 후보들 가리지 않고 이런 교육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이 지금 들어와서 한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야 이런 조치들이 뭐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는 좀 유감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금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 '아 이거 대통령 왜 이렇게 했어? 여당은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판이 펼쳐진 김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통합적인 논의, 종합적으로 우리 구조적인 문제까지 풀어보자, 이런 논의로 나아갔으면 좀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당장 5 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 얘기로만 계속해서 점철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제 논의를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평소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일단 뭐 나쁜 정책이건 좋은 정책이건 간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철학과 거기에 따른 기조 그다음에 시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수능이라는 것은 일단 고교 학점제로 가자라는 것이거든요. 교육 개혁으로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일단 근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해명한 내용들을 보면 쉬운 수능은 이제 고교 학점제로 가기 위한 것인데 고교 학점제로 갈 하나의 모순점 하나가 뭐냐면 고교 학점제로 가면서 수능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면서
공정성을 이유로 수능 확대를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입시에서 그 부분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능 확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수능 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수능이 오히려 더 축소돼야 되죠 반영 비율 자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고교 학점제를 하려면 그 우수한 학생과 선생과 이런 부분들을 일반 고등학교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존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일이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그 반조국 정서로 이제 됐는데 그래서 공정성을 앞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그러면 수능이 쉬워지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변별력을 어떻게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두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뭐 아이스 핫초코라든지 그러니까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이 던지신 어떠한 화두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그 뭐 뒷수습을 한다면 내놓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미 예를 들어서 뭐 "킬러 문항을 없애라."라고 올 초에 지시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육모하고 이제 구모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의 평가라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실제 수능에서 내기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도 내보고 이렇게도 내보고 해 가지고 그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능에서 만약 킬러 문항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능의 변별력이 뭐 잘못됐다든지 출제 오류가 있으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뭐 평가원장 사임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겨우 6월 모의평가 한 번에서 이게 킬러 문항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평가원장을 사임시키는 게 맞나? 뭐 본인이 사임을 했으니까 뭐 사임시킨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원래 뭘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잠깐 조금 바로잡을 음.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수능이 쉬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수능 난이도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이도 지금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건 단순히 어려워서 학생들을 못 풀게 하는 문항이 아니라 교과 과정을 너무나 많이 꼬아서 융합시키거나 해서 실제로 공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 수학 능력 이외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항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라도 저희가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히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이 킬러 문항 배제는 난이도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수능이 무조건 물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수능일 수도 있는데 물승이든 불승이든 하여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불을 질러 놨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비판이 있겠지만 무조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저는 그 두 번째 부분이 오히려 더 좀 본질적인 것 같아요. 사교육비 절감과 그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외고 음. 그다음에 뭐 과고 그다음에 자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이 정부의 방향과 맞는가,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외고 준비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외고, 과고 이런 거 준비하면 훨씬 더 거기에 드는 사교육 비용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 외고나 과고나 자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우열반 중에 우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입시 경쟁에서 상위 먹이사슬로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사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원래 외고나 과고나 자사고가 도입되었던 것은 사실 이 학교들이 무조건 그 입시 경쟁에서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한 고등학교들인 것이거든요. 음. 원래 이런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사실 개혁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해 간다면 저는 일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사교육비 해결 문제까지 근데 그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뭔가 발언과 정책의 순위가 좀 맞지 않았다라는 거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꼭 한 번씩 소감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듣고 싶은데 이게 인제 방금 말씀하셨던 일련의 순방 나가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과 이어진 일련의 교육부의 조치들을 보면 대통령 메시지 발언이 나온 이후에 부처에서 수습을 하고 또 엇박자가 되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문제나 주 69시간제 논란 때나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도 집권 여당 소속이지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단순히 어떤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정부의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뭔가 이 시스템이 과연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은 아주 종결적인 발언 한마디로 어떤 상황 자체를 정리하시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부처 간에 자꾸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가 갔다가 다시 막 고쳐지고 막 이런 느낌들이 계속 국민들이 보기에도 들거든요. 사실 그것은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오히려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전에 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저희 그 집권 여당의 선배님들이 하신 발언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교육에 있어서 훨씬 더 전문가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디펜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조소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겸허하게 저희가 비판받을 부분들은 비판받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 변호사님 그 네. 밖에서 보시기에 이제 야당에서 보시기에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게 말씀 뭐가 문제냐면 실무가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다음에 이걸 실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정책 위반자 이런 부분의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본인이 던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정리를 시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정리가 아니라 본인이 그걸 던져 버리니까 밑에서 이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엉키죠. 왜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그 밑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능과 관련한 내용들이라면 실무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 뭐 올해 수능은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수능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그걸 직접 보고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어떻게 하겠다." 뭐 변별 뭐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평가원장이 할 문제이고 이걸 대통령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원래 주제에도 없었던 교육부 보고서에도 없었던 내용을 갑자기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항상 얘기가 된 게 뭐냐면 69시간제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5 학년 대통령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걸 그다음에 각부 부처 장관들이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항상 보면 장관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장관이 잘못한 것도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주호 장관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교육 전문가로서 이제까지 커리어만 봐도 20-30년 동안 그거 하셨는데 그걸 지금 대통령한테 배우고 있다면 본인은 뭐가 됩니까?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너무 대통령한테 배우는 게 많다. 그러면 교육 전문가는 뭐 헛산 거지.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수장하고 그 밑에 있는 진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도대체 뭘 믿고 누구를 믿고 그러면 지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이 두서없이 날리는 거에 해명하기 바쁜 밑에 각부 부처 장관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제발 대통령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59분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혼자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안 고쳐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네. 예.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정치 이슈 중에 좀 가장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걸 텐데요. 민주당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는데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당 내외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서 변호사님 일단 당내외 음. 반응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뭐 저도 좀 이렇게 여러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당내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일단은 뭐 잘했다는 평가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잘했다는 평가는 있는데 일단 불체포 특권을 물론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걸 요구했던 분들은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뭐 "잘한 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 가지 인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나는 이 발표를 월요일 날 하시고 화요일 날 혁신위가 출범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저는 생각을 했고요. 혁신위에게 뭔가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의 이런 거취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어떤 결론을 내놓고 그러면 인제 어떤 혁신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 그다음에 밑에 김용, 정진상 씨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재판을 받아 보니까 검찰에서 특별하게 뭔가 수사가 뭔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후속 수사로 돼 있는 뭐 쌍방울 수사라든지 백현동 수사라든지 뭐 정자동 이 세 가지가 지금 주로 될 것 같은데 이 수사에 대한 내용이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을 충분히 기각시킬 만한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거 그다음에 뭐 법적으로는 본인 수사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선언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뭐 민주당 안에서는 그래도 늦었지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곽 위원장님, 일각 반대로는 뭐 한동훈 장관도 뭐 환영은 하지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도 했고요. 과연 지켜질지부터 해서 또 시기적인 문제 좀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말 자체는 이재명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초반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답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도 좋고 당한테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방탄할 거 다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된다고 저도 두 가지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두 번째 이유라면 진짜 그거는 이 사람은 어떤 공당의 대표로서 어떤 책임감을 지고 어떤 정치적인 소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본인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왜 과연 이런 시점에 지금 와서야 이렇게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겸허하게 심사받겠다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또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 지켜보니까 지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뭐 막다른 길에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켜봤다는 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수사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켜봤다는 말씀일 것 같아 가지고 좀 씁쓸하고요. 두 번째로 인제 남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방탄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여러 민주당의 의원님들한테도 계속해서 인제 들어왔었는데 다 방탄에서 튕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당론으로 이것을 가결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뭐 회기가 아닌 때에 뭐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봐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선 당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나는 그런 특권들에 숨지 않겠다."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동안 했던 행동들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양치기 소년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이야기가 나온 뒤에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국회의원들 모두 불체포 특권을 포기 서약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 서약에 동참을 하기로 했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당에서 하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인가라는 걸 또 궁금해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이것들은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떻게 나온 이야기들이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건 선언적인 부분이고 저는 뭐 이게 당의 입장과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이 최근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은 이제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이 당의 어떤 공세용에 가깝다라고 사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저희 당의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정성 부분이라는 건 사실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비판들, 이 특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겠다.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도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때는 됐습니다. 처음에 이 불체포 특권이 도입되게 된 계기 자체가 과거 독재 정권에서 너무나 이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폭압과 어떤 압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들어온 제도인데 과연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정도 수정 보완돼야 될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어떤 공론화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저희 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불씨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설 변호사님, 그 방금 뭐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셨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더라도 네.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뭐 항복이라는 뭐 입법부의 항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들이 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돈봉투 사건 이후로 상당히 강경해지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나 언행을 하지는 않으셨던 분인데 이번에 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도 억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뭐 이 체포동의안도 부결이 되고 또 본인이 출석을 자진해서 하는데도 검찰에서는 오히려 정말 입구에서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저는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주관적 감정도 많이 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다, 안 한다. 뭐 그건 이제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라고 봐요. 어차피 그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일단은 막는 것이 왜냐하면 이걸 예전에는 왕이 예전에는 영국에 있어서 왕이 오히려 어떤 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그때는 이제 세금이 항상 문제였으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데 이걸 의회에서 막으면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한다거나 체포를 해 버린다거나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제도인데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이걸 헌법상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포기를 한다 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공세에 저는 불과하다고는 봐요. 그건 뭐 할지 말지는 뭐 그렇다고 포기를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결을 그냥 그걸 가결시켜 달라라는 어떤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이 무도한 검찰의 수사 어찌 보면 실제 '검찰이 수사를 과연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하고 있나?' 라는 의심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지금 여당에 대한 수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김연아 예를 들어서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어찌 보면 선거를 우리는 지금 돈봉투 사건만 일례로 들자면 당내 선거에 대한 뭐 돈봉투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실제 지방선거, 공적 선거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왜 수사를 안 해요? 황보승 의원 그냥 탈당하고 그 내년 총선 불출마하면 수사 안 합니까? 뭐 수사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득달같이 명단도 있는데 심지어 우리 돈봉투 사건은 명단도 없어요. 아직 특정도 뭐 돌아다니는 내용이 있지만은 찌라시는 있지만은 뭐 특정된 의원도 없는데 오히려 황보승 의원은 다 있잖아요 명단도. 근데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김연아 의원 반짝 좀 시끄럽다가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되는 수사는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시끄럽게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어떤 정치적인 인사라는 데 대해서는 수사가 그냥 되는지 마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송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컨센서스가 모이게 된다면 나중에 개헌을 할 때 이 부분을 빼자 말자 분명히 얘기를 하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는 것을 뭐 이재명 대표 포기했다라고 하니까 또 그걸 또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체포동의안 넘어와서 가결시키면 되는 것이지. 저는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걸 가지고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잘한 건 잘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태클 거듯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저 짧게만 좀 네네. 첨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 저희 인제 국민의힘의 그 문제가 됐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리위에도 또 이제 지소가 되고 뭐 이런 거라서 아마 공정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게 될 건데 제가 지금 송영길 대표의 최근 발언 보면서 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원래 어떤 취지가 있는 법 제도를 갑자기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게 원래 사실은 그 보수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의 생각인데요. 다만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과 관련되었을 때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저는 정말 싫어하는 그 발언들이고 행동들이지만 김의겸 의원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 수사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그 국회의원의 어떤 행위로서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돈봉투 살포 의혹이나 송영길 대표가 받는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사법적 리스크는 국회의원의 사법적인 그러니까 어떤 입법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이렇게 입법부의 권위로서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던진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논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 사회적 논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 뭐 이것도 바라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지난 20일에 출범을 했는데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외 인사 4명, 당내 인사 2명 이렇게 해서 혁신위가 구성은 됐는데 역시나 이 구성을 놓고도 지금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논란의 가장 핵심은 친명 성향의 혁신위가 꾸려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또 이에 대한 반박인데요. 일단 서 변호사님 이번 네. 혁신위 구성된 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친명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일단은 뭐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한 바와 같이 본인은 뭐 친문도 친명도 뭐 전혀 계파에 속하지 않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간에 한번 힘을 믿고 봐줄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다. 뭘 하지도 않고 뭘 내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혁신위에서 내놓을 어떤 당을 위한 혁신 어떤 제도라든지 어떠한 뭐 이런 혁신에 따른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쪼끔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최소한 뭐 유산결은 뭘 하는지는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름이 지날 때쯤에 한번 우리가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성향이 뭐 위원들의 개개인의 성향이 다 이렇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해 보면 지난 뭐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을 아끼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재명 뭐 당시 후보에 대해서 뭐 지지 발언을 했다거나 도와주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만약에 다른 후보였더라도 이분들은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뭐 참여했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앞으로 인제 혁신위가 뭘 할 것인가, 그다음에 왜냐면 지금 사람들도 되게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내에서 약간 어수선하긴 합니다. '아니 과연 뭐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혁신위원장이 지금 장경태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선 동일 지역구 삼선 금지, 이게 삼선 이상 금지를 지금 김문경 혁신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장경태 의원이 이걸 내놨을 때는 솔직히 당내에서 다선 의원들한테 많이 혼났다고 해요. 이 부분 "너가 왜 이런 걸 하냐." 그때는 그래서 말만 나오고 말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혼낼 사람이 없어요, 당내에서 지금은. 오히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다선 의원들이건 초선 의원들이건 아직은 좀 이렇게 그냥 관망하는 자세 정도,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뭐 추가로 더 뽑으신다고 하니까, 혁신위원을 더 뽑는다고 하니까 저는 혁신위가 뭘 할 것인지, 또 혁신위가 내놓은 것을 과연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이것을 실행할 것인지 우리가 좀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일단 설 변호사님께서는 일단은 외부 인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내의 묵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좀 내비치셨고, 또 아직 뭐 정확하게 아직 출범해서 뭔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몇 가지 의미 있는 워딩을 좀 던지긴 했습니다. 뭐 김은경 위원장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전수조사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 뭐 사법 리스크는 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엔 또 뭐 민감한 문제는 빼고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앵커께서 하신 질문이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니라고 보고요. 뭐 다만 이제 그런 비판들은 있겠죠. 이제 앞으로 여기 대부분이 원외 인사인데 원내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단 한 명의 그 국회의원이 이해식 국회의원이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이렇게 주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혁신의 내용 자체가 친명이 어디 있고 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로 채워지느냐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발언과 행동이 어땠느냐 이거는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어떤 콘텐츠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룰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더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오셨을 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돈 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이것은 검찰에서 조작될 수 있다, 기획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의견들을 민주당이 당내에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의 혁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 혁신위원장의 어떤 백그라운드의 생각이라고는 사실 저는 조금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통 혁신이라는 거는 뼈를 깎는 쇄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그 환부에 대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혁신이라면 얼마만큼의 사실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들 이런 돈봉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기획됐을 수 있어 이런 가능성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정신이라면 훨씬 더 민감한 예를 들어서 당내 계파 문제라든지 팬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접근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지켜봐야 한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얼마만큼 혁신위가 효율성 있게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글쎄요.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변호사님 그 공천 시스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혁신 네. 출범하자마자. 그런데 이게 이미 공천 TF가 있죠. 당내에. 네. 그래서 당내에서 이미 그 원내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서 이계호 의원이랄지 공천 TF를 통해서 총선 공천 룰이나 이제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네. 이미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고 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혁신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도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거 다시 뭐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혁신이 한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달인가 한두 달 전에 특별당규라 해 가지고 그 공천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혁신위가 이 당규를 벗어난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되기는 당헌 당규를 벗어나서까지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어떠한 공천 기준에 대해서 아마 할 텐데 가장 지금 핵심은 지역구 내에서 당원들의 어떤 그 기존의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규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원들이 얼마만큼 더 지금은 오히려 어찌 보면 친명 쪽에서는 당원이 당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명 쪽에서는 오히려 그 송갑석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뭐 국민이 당의 주인이다. 저는 뭐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공당은 뭐 권리당원으로서 어떠한 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도 당연히 주인이지만 근데 당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국고보조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선거 TF에서 이계호 의원이 TF 단장으로서 조금 룰을 어느 정도 확정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는 아마 그 삼선 이상 그 동일 지역구 출마 이제 금지 인제 그분들을 출마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험지로 가라. 인제 오히려 3선 정도 하셨으면 이제 12년 정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는 중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떠한 당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쪼끔 더 험지인 곳에 가서 노력을 해서 당의 영역을 넓히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더 저는 더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얼마만큼 개입하고 또 투명한 공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당내에 어떠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김은경 혁신이 또 많은 언급들이 나올 것이고 또 많은 행보를 보일 것인데요. 또 지켜보면서 평가하는 기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아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이야기했을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 정치 쇄신에 대한 화두를 다시 던졌습니다. 정치 쇄신 이야기는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힘줘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제 도입,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3대 정치 쇄신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를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박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국회가 국민들한테 좀 뭐랄까 조금 더 품위 있고 조금 더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했는데 거의 고성으로 점철된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좀 아쉽게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먼저 인제 연설하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인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당 그것을 받아치는 여당의 대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들어온 공격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것을 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그동안 이제 견지해왔던 철학과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었는데요. 물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이렇게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은 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갈 어떤 가치나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지금 야당에 대한 어떤 비판의 논조들, 그러니까 야당이 좀 아플 만한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의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었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이 쇄신의 어떤 진정성을 평가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슈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사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이죠. 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30명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기본적으로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서 대해서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내 여러 의원들은 지금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당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국민들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국회의원 꼴보기 싫으니까 이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것은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이 과연 몇 명의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회의원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특권의 수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그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들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이것들을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분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권력의 분산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저는 사실은 연구자로서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또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실현 하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옳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현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곽 위원장님 국민들도 싫어하시겠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들 이제 여론이 일단 국회의원들 말씀대로 꼴 보기 싫으니까 네. 줄여버리자. 저 특권만 누리고 사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네. 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김기현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캐치를 해서 이번 그 3대 정치 쇄신 안에 담아서 말씀을 하셨을 네. 겁니다. 이거 또 한 말씀 평가를 해 저는 주신다면요? 그냥 허황된 고오에 불과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10%를 감축을 하려면 법상으로는 가능해요. 한데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든지 제도가 먼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10% 무조건 줄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적인 선거구가 확 늘어나 버리게 돼요. 인구 제한 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싶은 저는 곽관영 위원장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수를 늘리면 늘리는 게 오히려 더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봤을 때. 물론 뭐 그런 보완점도 있어요. 세비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국회 운영비는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쪼끔 세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조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실에 있는 인원수를 쪼끔씩 감축을 하고 오히려 의원 수를 좀 늘리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늘리되 예산은 그대로 음. 하고 그러니까 뭐 서로 좀 그러니까 분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그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선거 제도가 일단은 빨리 이거 빨리 개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요. 지금 지난 뭐 국회의장은 이거 한다고 4월 달까지 4월 말까지 한다. 근데 지금 뭐 그 뒤로 뭐 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양당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당도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여기 그냥 미정미정하고 있어요. 그냥 선거구 나중에 획정도 거의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한 달 전에 그냥 급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지금 늘려야 되는 선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줄여야 되는 선거구가 있어요. 그럼 또 그때 가 가지고 또 지금들은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또 음.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들은 또 아쉬우니까 저는 지금 양당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그냥 뭐 "감축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럼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뭐 개편을 뭐 줄이든지 늘리든지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김기현 대표가 저는 이번에 아까 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회 연설 여당 대표가 하든 야당 대표가 할 때 좀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할 때도 국민의힘 어떤 의원들이 옆에서 뭐 얘기하고 또 거기에 맞받쳐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또 고함을 지르고 그러던데 정말 그 위에 방청하러 온 초등학생들이 음.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 보고 싶었을 텐데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그 견학을 가더라도 그 견학 되게 많이 오는데 그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있는 그 본회의장 모습 보기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딱 회기에 맞춰서 오지 않으면. 근데 보통 이게 구경만 하고 가는데 아이 그 아이들이 울산에서 멀리서 왔는데 그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뭐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얘기할 때 그래 들어 주고 아니 비난은 나와서 언론에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게 깐죽대고 그게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번에 뭐 김기현 대표 연설 보고 '여당 대표 맞으신가?'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아직도 야당 대표라고 생각하시나?'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왜 그러시지?'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요. 좀 아쉬웠어요 많이. 그리고 음. 내놓은 쇄신책 3 가지라는 것도 글쎄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 개헌 사안이죠. 개헌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야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국회의원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그럼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차라리. 근데 무도는 무임금제 도입 뭐 김남국 의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니 일도 안 하는데 세비 받아가는 사람 싫죠. 근데 국민의힘도 그러면 상임위에서 앞으로 앉아 있는 시간, 언제 출석 그거 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보니까 국회의원들 보는 상임위에서도 뭐 자리 빠져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여야 가리지 않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수 다 상대방 당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저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성실하게 성실 의무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쪼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경기 침체라든지 하반기 뭐 경기가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지금 아니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전기세 같은 경우 지금 동결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뭐 가스값이라든지 이런 서민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오히려 내놨었으면 저는 호평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냥 구호 외치고 소리 지르시고 하여튼 뭐 그 본회의장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랬다고는 음. 하지만은 쪼끔 내용적인 면에서도 김기현 대표의 쇄신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내용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설 변호사님은 이제 방금 뭐 3대 정치 세션을 평가도 해 주셨고 또 선거제도 개편도 지금 제대로 안 이어지는 상황에서 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쇄신안에 담기지 않은 더 중요한 내용들 좀 아쉬운 빠져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나 좀 중요하다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좀 짧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큰 정책이나 어떤 기조 철학들은 정부에서 잡아가는 것이니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작은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이고 작은 정책, 특히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 계속해서 던져주는 잽처럼 던져주는 것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 국민들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저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전날 이재명 대표 그 연설하시는 거 보고선 좀 많이 수정하셨을 것 같아요. 당초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그 정책 분야별로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보시면서 뭐 메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께서.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너무 좀 격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 현안이나 민생 현안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핀셋처럼 짚어주는 그런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둘러싼 정치 쇄신안에 대한 논의 진행까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가능성의 문제, 또 서로의 이익에 얼마나 맞느냐, 아전 인수식 또 해석의 문제들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국민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켜보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논의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께 또 같이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천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